안녕하세요. 이필원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화 속의 불교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가 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 문화다, 불교 문화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인도 문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그리고 불교 문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인도 문화 하면 무엇보다도 그 인도 특유의 냄새라고 하는 카레이죠. 커리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타지마할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 하면은 아잔타 석굴이라든가 엘로라 석굴, 그리고 산치 대탑이라든가 바루우트 대탑이라든가, 그리고 부처님의 8대 성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문화, 불교 문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K-팝이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K-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대중문화를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개념이 사뭇 달라지기도 하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회 전반의 기술, 예술, 관습, 양식 등을 포괄하는 아주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종교는 모든 문화의 뿌리다라고 설명이 될 만큼 굉장히 폭넓고 넓은 의미에서 이 문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상, 언어, 종교, 그리고 의례, 법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 체계, 그리고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문화를 얘기한다 했을 때 인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불교 문화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넓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주제를 좁혀야지만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사상, 종교, 의례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회에서 불교가 형성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도 문화에 불교 문화가 끼친 영향을 말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인도 문화는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교 문화가 어떤 문화적 요소를 제공하여 인도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게 하는데 기여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문화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도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즉, 인도 문화가 없이는 불교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은 부처님께서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문화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불교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 문화와 인도 문화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 문화와 불교 문화를 한데 어우러서 그냥 하나의 틀어서 총칭해서 그냥 인도 문화라고 얘기해도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인도 문화에 많은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래서 인도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지만, 그럼 불교가 탄생한 이래 인도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변형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도 문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문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더스 문명과 베다 문명이라고 하는 두 문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문명이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작은 도시들의 문명을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더스 문명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남아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인더스 문명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아직은 제대로 해독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인더스 문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헨조다로 혹은 하라파라고 하는 유적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돌라비라라고 하는 유적지도 있지요.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인더스 문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더스 문명은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발달된 문명이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더스 문명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힌두교의 원형을 형성하는데 이 인더스 문명의 내용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대 깔리 여신의 그 원형이 되는 그 모신, 어머니 신의 형상을 이렇게 조성한 진흙상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가 수행자의 자세를 취한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삼면신의 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쉬바를 상징하는 링가를 닮은 검은 돌기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쉬바가 타고 다니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등에 혹이 달린 소는 신성한 동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신이 있는데 브라흐마, 그 다음에 위시뉴, 쉬바신이 있는데 이 가운데 쉬바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더스 문명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베다 문명이 있죠. 이 베다 문명은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힌두쿠시 산맥을 통해서 들어온 이민족의 문화입니다. 이 베다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연신 숭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자연신 숭배 사상과 더불어서 목축과 육식의 관습을 인도에 가지고 온 민족이 바로 아리안족인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신에게 올리는 제사와 찬송 문화인 베다가 찬송 문헌인 베다가 편찬되게 됩니다. 베다 문학은 이른바 리그베다, 그리고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와 같은 베다 문헌들이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인도의 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가운데 리그베다를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리그베다는 태양 신인 수리야, 그리고 폭풍의 신인 루드라, 그리고 불의 신인 아그니, 그리고 번개의 신인 인드라 등 자연신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천여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리그베다는 신에 대한 찬송가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인도인들 뿐만 아니고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은 신의 조화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들을 찬양하고 신에게 제사 올리는 이러한 문화들을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문헌이 바로 베다 문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베다 문명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고대 인도 문명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 문명과 베다 문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 큰 학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리안족 침입설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아리안족 침입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교육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그렇죠. 아리아인족이 들어오면서 고대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들인 드라비다인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안족 침입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나 여러 가지 전쟁에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는 뼈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문명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두 문명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이 되게 되면 인더스강 유역의 급격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강수량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드라비다인들이 물이 풍부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동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텅 빈 인더스강 유역으로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아리아인들도 이제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부족 국가들 간의 전쟁과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두 문명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문명이 만났어요. 겐지스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라고 하는 두 서사시 문학입니다. 마하바라타는 위대한 바라타의 이야기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라마야나는 라마의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이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서사 문학입니다. 이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부족 국가 사이의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하바라타 같은 경우에는 아르주나와 크리슈나라고 하는 두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내용만 따로 편찬을 해서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문헌이 따로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 바가바드기타 같은 경우는 수준 높은 종교 문학서로 평가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라마야나와 같은 이야기들은 라마라고 하는 영웅이 자신의 부인이 랑카 섬에 이제 납치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부인을 구출해가는 과정을 그린 문학 작품인데 이러한 것들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다양한 경전의 서술 내용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지역으로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 지역의 내용으로 각색이 되면서 민중들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 무렵이 되게 되면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철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파니샤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철학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되는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인 것이죠. 베다를 중심으로 한 신화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요, 이 바라몬 사제를 중심으로 한 브라마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바라몬 사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제사 중심주의
와 더불어서 바람은 제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파니샤드는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와는 사뭇 다르죠. 부처님께서는 사권, 스승의 주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파니샤드를 비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스승이 한 제자에게만 특별한 가르침,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오이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우파니샤드는 베다 철학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해가지고 베단타 철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가장 핵심은 버마이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브라흐마, 곧 이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우주의 이법, 원리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을 얘기하죠. 각각의 개별 존재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실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버마이려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즉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문교는 신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동물의 희생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교의 마찌마 니까야를 보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를 그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사의 장면을 보게 되면은 숫소 8만 마리, 암소 8만 마리 등등 각각의 동물들을 암수로 해서 수만 마리씩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온 도시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피로 물들었다라고 그 처참한 환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그러한 그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고 부처님께서는 동물 희생제에 대한 무익함과 그런 신화적 구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들을 이젠 비판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동물 희생제는 당시 고대 국가가 정비가 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안착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희생제를 좋아할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희생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표출했던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바라문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고조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기원전 6세기 무렵의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국가가 정비가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사회 제도로서 계급 제도가 완비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계급 제도 하면은 카스트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카스트 제도를 다른 말로 사성 계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 계급은 계급이 4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위 계층인 바라문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 계급이죠. 바이샤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인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카스트 제도 혹은 사성 계급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인들은 이것을 와르나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층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사성 계급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간들을 우리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고대 사회부터
부터 지금까지 인도 사회에서 가장 그 낮은 단계에서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이죠. 고대 국가가 정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왕권이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일치 사회에서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가 되는 재정 분리 사회가 되면서 왕권이 신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 왕권 계급인 크샤트리아 같은 경우에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 사회 제도를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농업 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대규모 이제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흥 자산가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불교에서는 이들을 장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장자 그룹 역시 어떻겠습니까? 국가의 막대한 그 비용을 자신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급적으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위치란 말이죠. 바이샤 계급 역시 이러한 계급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는 이 인도 문화의 두 흐름인 계급제도와 동물 희생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교 문화가 인도 문화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 두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큼 불교가 인도 문화의 변용을 이끈 내용도 드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문화가 인도 문화에 끼친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카스트 제도, 즉 신분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불교가 등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왕족 계급이나 자산가 계급이 불교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는 이들 두 세력의 후원을 등에 업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바라문교에서는 계급제도를 얘기할 때 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태생에 의해서 크샤트리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나 수드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고 수드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행동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행위론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라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라문이 아니라 바라문으로서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바라문인 것이고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인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드라 계급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수드라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중시 여기는 그런 태생 중심주의적 관점을 행위 중심적으로 전환시킨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인도 사회에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급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여성 문제입니다. 인도의 여성 인권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급적으로 여성은 수드라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귀족 계급에서 탄생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드라 계급이나 여성들은 베다의 가르침을 듣거나 암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드라 계급이든 불가촉 천민이든 여성들이든 모두 출가할 수가 있고 그 출가하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급제도와 성차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바라문 계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급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또한 얻게 되게 됩니다. 깨달음에는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어떠한 내용을 지금의 관점에서 재단한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닌 거죠. 고대 사회는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원전 6세기 무렵 고대 인도인들은 과연 이런 카스트 제도의 전면적인 부정과 성차별에 대한 이런 그 부처님의 인식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사 중심의 바라문교 문화에도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불살생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의 불살생 가르침은 인도인들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한 사유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동물 희생제에 대한 강력한 그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에서 그러한 동물 희생제에 대한 무익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를 통해서 부처님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 인도에 퍼지게 된 것은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황제인 아쇼카 황제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쇼카 황제는 칼링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마지막으로 전쟁 포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칼링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쇼카 황제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자신의 전쟁터를 바라보고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온 대지가 시체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치 이념으로서 세우게 됩니다. 동시에 이 불살생 원리를 사회 전반에 이젠 알리는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문교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동물 희생제에 대한 금지를 이제 강력하게 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불살생의 이념을 이 바라문교에서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이 이젠 그 안에 작용을 하게 해서 가능했겠지만 인도 바라문교들도 역시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불살생의 교리를 자신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는 힌두교의 이러한 전통이 이제 확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도 인도를 가게 되면 여러분 길거리에 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개나 원숭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불살생의 원칙들이 인도 전반에 이젠 확산되게 된 것은 바로 부처님의 불살생의 가르침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인화교야말로 불살생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종교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인도 사회 전반의 불살생의 원리를 확산시킨 것은 자인화교가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불교는 인도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궁극적인 깨달음인 열반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이 스스로 수행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맹목적인 믿음이나 미신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한 논리적 사고를 중요시한 것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불교 사상의 도전에 직면한 굽타 왕조 시대의 바라문교의 어떤 사제들은 종래의 형식적인 제사주의를 과감히 청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문 문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사상가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바라문교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사문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문 문화 가운데 핵심인 명상과 요가 수행을 이들 바라문 사제들이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바라문교가 굽타 왕조 시대에 드디어 힌두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힌두교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사상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힌두교가 성립되면서 드디어 인도 전반의 사상과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구축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라고 하는 문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죠. 보시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떠올리게 되죠. 보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이 사회의 주된 원리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의 재분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를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보시의 완성은 바로 깨달음의 내용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육바라밀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시 문화가 널리 인도 사회에 퍼지게 되는 것이 또한 불교가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불탑 신앙의 형태, 또 경전의 문자 기록, 이런 것들이 인도 사회에 끼친 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교 문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외교적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우리아 왕조의 말씀드렸던 아쇼카 황제가 이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른바 다르마를 원칙으로 한 법치, 여기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아쇼카 황제는 자신의 제국뿐만 아니고 이웃 나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열성적이었습니다. 9개 나라에 이젠 전도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티베트,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이 불교는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고 통치 이념으로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불교가 전해지면서 일어나게 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불교 경전을 각 나라의 문자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을 위해서 없었던 문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티벳 문자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도 자신들의 없었던 문자를 만들어서 불교 경전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티벳도 마찬가지지만 역경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들로 이제 번역을 하는 역경 사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경 사업은 나중에 인쇄술의 발달로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역경선들이 배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국법승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국법승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당나라의 현장 법사를 떠오르게 되죠. 현장 삼장 법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유기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 전 시기를 거쳐서 기원 후가 되면은 인도에서도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불상 시대 한 500여 년의 시기를 거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 전후로 해서 이제 경전이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되고 대승경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과 경전의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라고 하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서 주변국으로 급속하게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망과 그리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불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보살들과 그리고 천신들을 회화로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회화가 크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교 사원, 그리고 건축과 의복, 식문화의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사원과 중국의 불교 사원, 그리고 일본의 불교 사원은 같은 듯 다르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불교 사원의 유적지를 통해 가지고 불교 사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래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남아의 불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아의 사원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사원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의복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가지고 불교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변용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세계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세계관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업사상이라든가 또는 연기사상이라든가 또는 화엄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그 나라의 철학을 발달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교가 불교와 만나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신유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명학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불교라든가 종파불교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 신학적 형태들을 만들게 되고, 동남아 역시 자신들 나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불교가 재해석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윤회 사상이 없었는데 이젠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새롭게 윤회 사상이 정착이 되면서 내세관이 이젠 형성이 되게 되는 것도 큰 세계관의 변혁을 초래한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각 나라마다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전통 문화로 재해석하고 발달시켜 오게 됩니다. 사실 불교를 빼놓고 오늘날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교는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교가 전래가 된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벌써 1700년이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이미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불교 문화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앞서 언급한 의식주의 변화, 그리고 사상과 철학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 또한 정치제도의 변화, 이렇게 폭넓게 불교가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제도가 불교와 결합이 돼가지고 법왕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젠 반영이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라라든가 고려 시대에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군주 전륜 성왕을 모델로 한 이젠 통치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고 우리 문화와 상호 교섭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계의 각각의 나라들과도 또한 더불어 불교 문화는 지금도 변형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도 문화 속에 불교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 좁은 내용인 것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건축 하나만 갖고도 오랜 시간 얘기할 수가 있을 테고요. 회화 발달도 그렇고 의복 문화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계급제도와 불살생이라고 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인도 문화의 변화를 불교가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불교 문화가 각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넓게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는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변모하고 또한 변화해 갈 것이고 새로운 내용들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문화적으로 반영이 돼서 후세에 아름다운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것은 네 강인데요. 오늘로 저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